자,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주제는 이제 사형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오랫동안 이제 논의되어 왔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뭐 그 주장할 수 있는 그 논거들은 다 뭐 주장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그 논란이 진행 중에 있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사형 제도가 이제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제 그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일단 사형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권 중에서 이제 가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제 생명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인권의 핵심은 이제 존엄이고, 그 존엄을 이제 구체화하는 조건이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유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가 이제 인권의 성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생명권이죠. 생명권. 생명이 존재해야 그 다음에 어떤 존엄을 실현하는 그 구체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출발점은 이제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권의 관점에서 이제 사형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그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한 종류죠. 형벌의 한 종류인데 사람의 생명을 이제 박탈하는 극형,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형벌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죠.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고 그것이 국가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제 형벌로서 이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국가에 의한 내지는 이제 사법부에 의한 이제 그 형벌의 부과로 발생하는 일종의 뭐 심하게 말하면 이제 살인이죠.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정당화될 수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또 비판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지금 뭐 통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해에 뭐 최근 10년 안에 보면은 뭐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 받은 사람이 이제 최근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형을 결국 이제 두고는 있지만 사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논란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는 뭐 법의 어떤 이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형 제도가 논란에 있으니까 비록 사형 제도는 두고 있지만 사형 제도는 사형 집행은 계속해서 미루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효과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사형 집행을 97년도라고 하면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YS 정부 때 YS가 마지막으로 이제 퇴임을 앞두고 사형 집행을 했죠. 그 뒤로 이제 쭉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사실상 뭐 사형 제도가 폐지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의 하나로 이제 포함이 되고 있죠. 어쨌든 뭐 사실 사형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한 해 한 뭐 서너 명, 네다섯 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뭐 전부 합쳐봤자 사실은 뭐 60명 내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60명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말 그 소수잖아요, 소수. 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극형에 처해질 정도로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에게 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들을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은 다 이 소수자, 마이너리티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수자들은 결국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대표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특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가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전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 이슈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이너리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들 결국 대표되지 못한 자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이슈를 다뤄주고 또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부분의 주제들은 다 그런 주제들이죠. 그래서 사실 인권하면 보편적인 그런 권리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그런 대표되지 못하는 소수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바로 이 사형제도야말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 권리, 인권이지만 우리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미 뭐 충분한 논의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서 뭐 어느 정도의 이 논거들을 우리가 쭉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뭐 한 서너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죠.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극형,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목숨이 하나죠. 목숨이 뭐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건 런닝맨도 아니고 목숨이 두 개이거나 목숨을 지배하는 자 뭐 이런 거 없죠. 목숨은 하나죠, 누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범죄를 저지르면 너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을 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위하력이라고 부르는데, 위하력. 그런 위하력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나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효과.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일반 예방 효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일반 예방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갈라지죠. 그래서 사형 존치로는 대부분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사형 폐지로는 이런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형을 통해서 어떤 범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 규정을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이 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형 존치론자들의 이제 주장이고, 뭐 사실상 증명할 수 없다 내지는 증명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효과는 없을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이죠. 이거는 뭐 아직 사실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 예를 들어 한국 사회를 놓고 사형을 한번 폐지하고 이제 사형을 한번 존치해 봐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증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 사회는 결국 일정 기간 사형을 폐지해보고 또 일정 기간 사형을 존치해봐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팩터들이 작용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게 증명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이제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논쟁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사형이 가지는 이와 같은 위화력, 일반 예방 효과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일단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벌이 가지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형벌이 가지는 목적. 그러니까 뭐 사형을 포함해서 뭐 이제 자유형, 징역, 금고형도 있고 또 재산형, 무슨 벌금, 구류, 벌금이나 과료를 물리는 그런 형벌도 있고 자격을 박탈하는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의 이제 형벌들이 있지만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에 관한 또 근본적인 논쟁이 있는 거죠. 이런 주제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주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결국 형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응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응징이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사형에 이를 정도의 이를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대가, 응징, 응보로서 자신의 목숨을 박탈당해도 당연하다. 이게 이제 사형 존치론자들의 주장이죠. 소위 말해서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이제 그런 동해보복, 그렇죠? 동해보복 같은 자기가 타인에게 끼친 해악과 동일한 해악을 자기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정의다, 정의관념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사형 존치론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형벌의 목적은 보복, 응징.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응징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정의에 합치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출발점에는 형벌의 목적은 응징이다, 보복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주장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폐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포함한 형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응징보다는 오히려 그 가해자를 교화시켜서 다시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시키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화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미 목숨을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교화할 가능성,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애초에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벌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도 결국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의 태도가 또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뭐 사형 찬성론자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로 주로 얘기되는 것은 이제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종신형을 선고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결국은 그 비용을 일반 국민이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형은 그냥 목숨을 한번 박탈하면 그것은 끝이지만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물론 교도소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우월한 제도가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뭐 불가피한 이제 필요악이다라든지, 뭐 또 흔히 많이 드는 것이 이제 국민의 법 감정, 주로 여론이죠, 여론. 그래서
여론조사를 많이 이제 그 근거로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여론조사라는 거 하는 것도 대개는 이제 그 범죄가 증가할 때 또 어떤 그런 그 반인륜적인 뭐 연쇄살인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 여론조사를 하면 사형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범죄들의 비율이 좀 줄어들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사형을 이제 폐지하는 쪽의 주장이 이제 높은 또 여론의 또 그 인정을 또 받게 되는. 그래서 여론조사 내지는 이 법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이 사형 제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찬성 쪽이 늘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실의 입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죠. 이 강의실에서 그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과 이제 반대하는 입장 해보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여론 내지는 이제 법 감정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에 이제 근거의 사형을 이제 존치를 주장하거나 뭐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오판의 가능성. 이제 인간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이 잘못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오판한 사건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그 판결이 번복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하고 특히 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건의 경우에도 다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 그런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오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형을 또 이제 반대하게 되고 또 정치적인 악용 가능성,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거나 과거에 보면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악용의 가능성들이 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범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책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비판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인 추세는 어쨌든 사형이 폐지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추세 흐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비교법적인 논거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뭐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뭐 한 두세 가지의 쟁점 이외에도 결국 팽팽하게 사형을 이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형을 이제 폐지하거나 이제 존치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국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폐지국이 약 140개 국가, 존치국이 이제 58개 국가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1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한 국가에 이제 속해서 그런 국가까지 포함한 사형 폐지국이 140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200개의 국가가 있다라고 본다면 약 70%는 사형을 폐지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세계적인 흐름,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거로서 사형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 집행이 아주 많은 나라들 보면은 뭐 중국은 예를 들어서 중국은 뭐 통계가 잡히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이제 이런 나라들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뭐 예상 외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사형 집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황이고 우리가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다루고 싶은 인권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권리예요. 생명에 관한 권리. 그래서 이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의 아주 이제 핵심이고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인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게도 이제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이긴 한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점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거죠. 너무 당연하니까 이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뭐 논의 과정에서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권의 아주 핵심이자 출발이기 때문에 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이 인권이고, 또 더 나아가서 헌법상, 그러니까 헌법의 명문 규정은 아니지만 해석상 도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이제 우리 헌법의 37조 1항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10조의 인간 존엄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자유와 평등에 관한 규정들을 규정하고, 마지막에 기본권 마지막 조항에 모든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두어서 이른바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벽한 헌법이죠, 사실은. 헌법전만 보면. 왜냐하면 생각해낼 수 있는 기본권은 쭉 열거를 하고, 미처 생각나지 않은 기본권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어쨌든 그 문서상으로만 본다면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 존엄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 존엄을 어쨌든 실현하는 여러 가지의 기본권을 열거함과 동시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들도 기본권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런 대표적인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생명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상의 생명권은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이 37조 1항과 헌법 10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인간 존엄을 근거로 한다면 당연히 헌법 해석상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출이 된다는 거죠.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인 동시에 헌법 해석상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절대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권리와 부딪혔을 때, 충돌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는,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을 우리가 이제 절대적 권리,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른바 이제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절대적 기본권의 한 예로서 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면은 모든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권도 기본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한이. 물론 이제 어떤 경우야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제한적으로 제한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헌법의 이 그 법리상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제 이런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원칙은 이제 적합성 원칙이라든지 필요성 원칙이라든지 좁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세분화가 돼요. 적합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원칙이고,
필요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관심을 둬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목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원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좁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두 가지의 목적이 충돌할 때는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사형제도에 적용해 보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결국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형제도를 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형제도가 찬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범죄 예방, 그렇죠? 범죄 예방 그리고 그에 근거한 피해자의 보호, 그죠? 피해자의 보호,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목적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뭐냐? 사형수들의 말하자면 생명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권과 이 사형제도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이 양자를 결국 이제 조화롭고 균형 있게 실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비례성 원칙이 요구하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권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어떤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부딪히는 다른 법익, 다른 사람의 권리일 수도 있고 공공의 이익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을 적용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적합성 원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즉 목적을 실현하는데 과연 사형제도가 적합한 수단이냐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결국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냐,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논쟁이 있다라고 그랬죠. 사형 존치론자들은 당연히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형 반대론자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법리 내지는 어떤 그 법의 대원칙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함으로써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에 유리하게.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에 유리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장하는 쪽과 자유를 제한하는 쪽의 주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주장들이 어느 쪽이 더 명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유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이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이 주장이 옳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런 드라마 봤습니까? 거기 이종석과 이보영이 나오는 거기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원칙 아니었나요?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을 하잖아요. 무죄 추정을. 그게 뭐냐면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에 유리하게라고 하는 거죠. 사형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형을 찬성하는 주장의 논거와 사형을 반대하는 주장의 논거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 그러나 어느 쪽이 옳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유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자유에 유리하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죠.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일반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형이 결국 예비 범죄자에게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나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사실 이 극형에 처해져야 될 그 연쇄살인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대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런 극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거는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미리 모의해서 벌어지는 범죄도 있지만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 먹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격정적으로. 앞에 있는 이 밥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는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격정이나 그런 충동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내가 범죄를 억제하게 되는 그와 같은 효과가 과연 발생하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필요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간에 사형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바로 이제 사형제도의 대체 형벌로서 얘기되는 이른바 종신형이라고 하는 제도죠. 종신형.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두는 이제 형벌인데 이런 이제 종신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 피해를 줄이거나 아니면 사형제도를 둔다고 하더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를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사형을 선고할 때 일반적인 그 법관들의 정족수보다는 좀 강화된 정족수를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사형의 경우에도 이제 집행유예 제도를 줘서 사형 선고를 하고 한 1년이나 2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감형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제도를 둔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사형의 요건들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사형으로 인한 이 생명에 대한 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관점에서는 사형을 찬성하는 것과 이제 반대하는 이 이익, 사형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이제 조화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모색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사형을 통해서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또 응징하고 이런 거가 가지는 효과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오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오판 가능성. 결국 이제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한 명의 가능성, 그렇죠?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이익이 우리가 이제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그 잘못된 판결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논의는 법리적인 논의는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 굉장히 지루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대체 형벌이에요. 결국 대체 형벌. 사형을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대체 형벌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제 종신형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종신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무기 자유형이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제 이런 무기 자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신형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이 사면이나 감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 무기 자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만약 사형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갑자기 사면이 되어서 나오거나 복권이 감형이 되어서 출소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종신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최대한 무기징역형, 무기자유형이지만 적어도 사면이나 감형될 수 있는
그 적어도 뭐 예를 들면 10년은 살아야 된다, 뭐 15년은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최소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명 감형이 되는 무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대안들이 얘기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과연 뭐 사실 이거는 논쟁이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주제는 결국 이제 핵심인데, 그게 사형 제도를 통해서 과연 이제 범죄가 예방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사이코패스 예도 들었고, 그런 격정에 의한, 충동에 의한 범죄들, 뭐 이제 심지어는 예를 들면 뭐 양심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있죠. 뭐 법 제도에 따른 어떤 규제와 상관없이 양심에 따라 저지르는 범죄들은 사실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사형이라고 하는 이 극형,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과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혹시 이것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범죄가 증가하면 국가에서 쉽게 발표하는 그 대안이 뭐냐면 형벌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는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혹시 이런 것들이 범죄 예방을 해야 되는 국가의 어떤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일시적인 어떤 그런 이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가 의심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첫 번째 해봐야 되는 주제는 뭐냐면 사형 제도가 과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형 제도라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이제 뭐 여러분은 다 선량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모르죠. 어젯밤에 누구를 살해하고자 하는 또 그 예비 음모를 한 친구들이 여기에 있을지 모르죠.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법 규정이 나를 과연 범죄를 중지하도록 했는가? 할 수 있겠는가?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형벌이 강화되면 될수록 범죄가 예방된다면 사실은 사형의 방법도 잔혹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 국민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TV로 중계를 하는 거죠. 그럼 공포에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사형의 방법이나 사형의 공개를 통해서 공포심을 주는 거죠, 국민에게. 어떤가요, 그런 건? 그런 방법은? 자,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무슨 과 누구라고 해요? 정치외교학과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이종훈 씨. 네. 사형을 이제 분치시켰을 때 사형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해진 형벌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범죄를 저지를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이나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합리적인 판단 때문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있음으로써 인해 사형이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형에 이를 정도의 범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형 제도를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 이제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일 수 있죠. 우리 여학생? 네. 정치의학과 이송희이고요. 여기 다 정예과. 네. 네. 이번 학기는 이제 정예과 학생들이 주도를 하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에는 뭐 자연적 상태에서 형벌 같은 것도 제대로 형벌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뭐 사람들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고 뭐 살인도 마음대로 일어나고 그런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형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서 확실히 범죄가 줄어든 건 사실이고,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적인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형벌의 강도를 높일수록 공포심이 높아져서 이제 범죄가 예방된다는 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해석인 게, 형벌을 높인다고 해서 이제 형벌을 높여서 공포심만 늘어난다면 오히려 또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서 오히려 또 사회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벌을 수위를 높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사형 제도를 통한 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제도의 예방 효과는 있지만 방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여학생? 무슨 과 누굽니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분이랑 비슷한 입장인데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심이 생명에 대한 박탈인 만큼 생명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게 범죄를 예방 효과가 아예 부정하기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남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그렇게 법조문을 미리 지각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한 다음에 자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사형의 그 불이익을 비교를 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위화력은 법 전공자나 법관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치밀한 형량 비교가 아니라 자기가 막연하게 생명권을 박탈을 할 수도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감정이 좀 위화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방법도 잔혹하게 하고 국민을 경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점은 사형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저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말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형을 찬성을 하겠고요. 국민의 존엄성을 오히려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법을 선택할 때 더욱 보장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잔혹하지 않나요? 굳이 뭐 방법 여부와 상관없이 목숨을 박탈하는 건 다 잔혹하지 않나요? 뭐 목을 졸라서 죽이든 칼을 찔러서 죽이든 총을 쏴서 죽이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교수형, 목을 졸라서 죽이는 형벌 그 사형 제도인데,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과 뭐 주사기를 동원해서 죽이는 방법, 아니면 뭐 아랍권에서 많이 사용된 뭐 돌을 던져서 죽이는 방법, 뭐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건 똑같은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은 잔혹하고 뭐 교수형은 잔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네, 이게 저도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헌법학적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음보 감정도 국민들의 음보 감정도 소중한 감정? 어느 정도로 보장받아야 되는 감정이 헌법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뭐 우위를 따지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국민들의 자기의 그런 원한이 좀 충족이 되는 느낌, 그런 것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보복. 그러면 과연 사형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대신 가해자를 죽여주면, 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대신 죽여주면 보복 감정, 그 복수 감정이
충족이 될까요? 피해자의 가족들, 유족들은 어떨까요? 우리 네, 이 앞에 예, 그거 한 다음에 앞에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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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유전공학부 장수상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좀 앞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형제도가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 방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많이 발생은 거기서 많이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정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게 된다면은 그 아이는 폭력적이나 거나 성정적인 매체물에 서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범죄자적 기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응징한다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복수심에 의한 그런 한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국민의 복감정이 대입이 된다면은 법의 합리적인 판단력이 되게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집행을 하는데 이러한 논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법을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꾸 변동되는 국민의 복감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서 사회의 공포심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복수심, 피해자의 복수심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 그 앞에 남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법학과 연구규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사형제도의 일반 예방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찬성 측에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뭐든지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사형제도의 일반 예방 효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실증적인 그런 통계 자료를 내놓지 않는 한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일반 예방 효과가 약간 좀 환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 옛날 아까 정치 외교학부 여학부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이제 범죄가 많다가 형벌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형벌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옛날 고대에는 지금처럼 뭐 징역이라던가 금고라던가 벌금이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도자의 마음에 따라서 사형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가벼운 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되고 무거운 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되고, 지도자와 뭐 인척관계에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사형이 안 되고 감경되거나 이렇게 하는 자의적인 그런 형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오히려 위아래를 높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지금 범죄 일어나는 거랑 옛날 범죄 일어나는 걸 따져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반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부정적이고요. 이제 국민의 복수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국가의 면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너희들은 안전하다, 국가가 이렇게 정의롭게 처벌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복수심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자의 유가족의 감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피해자의 유가족은 복수심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복수심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도 약간 의문이 있죠. 그게 법감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 당연히 죽여야 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또 다시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이 과연 도덕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오케이. 네. 우리 옆에 있는 남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저 철학가 엄준석입니다. 뭐 아까 일반 뭐 예방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말씀하시길래 국제형사정책기구 ICPO에서 2008년도 자료인데요. 법 집행이 엄격한 나라들,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 같은 0.7%대인데 뭐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어떤 법 집행 관련돼서 검출이 낮아지는 효과는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응보 감정보다도 어떤 일종의 어떤 권리라는 거가 사실은 삶의 일회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한히 살고 영원히 산다면 제가 철학가가 되는 얘기하는 거 같은데 영원히 산다면은 사실 어떤 권리라는 거가 주장되고 획정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유보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도 우리가 권리는 주장할 수 있겠지. 살아있는 동안. 네. 근데 일단 생명을 박탈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뭐 그 사람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라는 생각,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면 반대로 대충 뭐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쇄살인이나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범죄가 한두 사람을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극악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 여러 명의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식의 범죄에 따라서 사형제도에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생명권 응보 감정이 이전에 실질적으로 응보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실제로 여러 명 박탈시킨 사람이 생명권을 주장하는 그 생명권에 대한 주장은 합당한가라는 생각, 이게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저 뒤에 남학생 두 사람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네. 경제학과 조한신입니다. 일단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초기 범죄 같은 경우에 예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살인 사건 같은 살인자의 경우에도 재범의 발생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형제도가 있다면 그 재범 자체를 방지하는 게 살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 말대로 생명권을 침해한 자가 생명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범죄를 이뤄냈다고 하는데 저는 사회가 충분히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것은 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복지나 이런 것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살인 외에도 살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런 불만을 표출하거나 그런 충분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선택한 것은 일단 사회 부적응자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범죄자에게는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인가? 이런 반론. 전기전자전파공학부의 홍재의입니다. 앞서서 복수심에 관한 얘기하셨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 다들 아실 텐데 그분들께서 바라시는 거는 뭐 일본 정부가 망했으면 좋겠다, 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복수심에 의한 사형의 전제 조건 또한 피해자들이 복수심에 가해자가 사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일부 피해자들은 사형을 받는다기보다는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들이 후회하고 그냥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피해자들이 사형을 원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사형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그러니까 과연 이제 복수심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본 사형제도에 관한 영화 중에 이제 데드맨 워킹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과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루고자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피해자 그 가족 유족들에게 이제 그 복수심, 그들의 복수심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의문을 던지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형벌에 관한 논의 중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어요.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마지막 이야기했던 친구가 한 이야기 중에 이제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그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화해, 뭐 사과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 화해,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야기되는 사회는 조금 이제 조그만 규모의 이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같긴 해요. 결국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그런 화해를 통한 이제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체에 대해서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의들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 또는 뭐 피해자 가족의 그런 복수 감정을 만족시킨다 시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죠. 사형제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형제도는 일반 예방 효과도 있고 뭐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도 되는 것 같아서 사형제도는 충분히 있어도 괜찮겠다. 자, 그러면 내리시고 반대, 사형제도의 반대,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네. 약 뭐 6대4? 6대4 정도 되나요? 사형을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론이죠. 여론. 어쨌든 우리 한 150명이 앉아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여론은 그래도 뭐 어쨌든 사형 제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범죄 예방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피해자 가족의 복수 감정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다른 논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뭐 그렇다 치면은 대체적으로 사형을 찬성하는 쪽이 많다. 사형 제도를 그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의 형태로 가야 되는가?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형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하든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되는가? 이 도대체 범죄 예방이 안 돼가지고 더 강화돼야 된다. 그냥 무슨 그런 죄질이 아주 불량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강화돼야 된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수를 좀 줄인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금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는가. 뭐 어때요? 사형을 찬성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두 분 남학생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기계공학부 김성규입니다.
저는 일단 사형제도를 찬성하고요.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형제도가 이제 가지는 상징성을 좀 중요시하거든요. 사형제도가 존재하면 이제 사형제도를 때문에 이제 사형이라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가 이제 그만큼 극악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를 저도 이제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형제도가 실제로 저는 이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집행이 안 되면은 아무래도 존재감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이제 범죄 예방 효과도 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제 사형제도는 집행이 되어야 하고, 대신에 이제 사형제도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좀 오심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이제 범인을 축소시키되 그 집행은 이제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형 집행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네. 대신에 이제 사형제도를 이제 사형을 실제로 선고받는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일단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엄격하게 집행해야 된다. 네. 네. 전기전자 정보공학부 김진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사형제도는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형제도에 관해서 이제 법을 더 강화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약화시켜서 정말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만 받아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에서는 저는 좀 더 약화를 시켜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좀 성범죄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의 경우에 사형에 처한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만약에 성범죄를 우발적으로라도 저지른 다음에 사실은 이미 사형이라고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증거인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쓰든 증거인멸을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뭐 해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렇게 더 확대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체화를 시켜서 법을 더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치는 하되 좀 약화시켜야 된다. 두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저는 미디어학부 김예슬이고요. 저는 첫 번째 먼저 좀 말씀을 좀 동의하는 게, 지금 97년 이래로 계속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위협적인 의미로서 아닌지, 그러니까 아까 나온 논의 중에서 응고 감정을 충족시킨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을 충족시키고 하려면 오히려 그 사형 제도가 오판의 확률이나 그런 거는 줄여야 하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나면 집행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학부 박정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일단 그 사형제도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좀 그 피해를 받은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단 그거에 앞서 가정할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형제도가 소수자인 문제인데, 사회자가 소수자인 만큼 피해자 역시 소수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수자의 동등한 관계에서 저는 제 생각에는 피해를 받은 소수자들, 즉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손을 국가나 국민들이 최대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소수자의 상황에서 이런 걸 가져간 상태에서 그 살인의 상황이 항상 좀 많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묻지마 살인일 수 있고, 또 우발적 살인일 수 있는, 이렇게 살인의 상황이 다양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절대적인 기준 하나로 사형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나입하는 상황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피해자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 융통성 있게 좀 사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찬성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집행도 강화해야 되고, 물론 이제 조금 지금보다는 엄격하게 사형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형 선고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사형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이. 사형을 없애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범죄 예방은 어떻게 할 거고 또 그 범죄자들에 대한 그 아까 말한 응징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과연 치르게 할 것이냐. 뭐 미국식으로 뭐 징역 2000년, 200년 뭐 그런 과연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누가 한번 그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부터 들었던 남학생. 네. 건축학과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뭔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히 성선설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건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행태나 이런 도시 계획을 자체를 공부를 해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요건에서 사람들이 범죄율이 증가하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살인이 나쁜 것이다. 그리고 살인을 했을 때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교육이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이루어졌을 때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형 제도에 합당할 만한 거의 종신형 가까운 제도를 또 다시 만들어 준다면은 사람들이 종신형 가까운 제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위협감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하게 한다면은 충분히 사형이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네. 누가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남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할까요? 누가? 아, 정말 합니까? 네. 이겼습니다, 우리.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그 대안으로 범죄자가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자의 감옥에 가둬놓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까? 강제 노역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보상을 주되 그 보상의 일정 정도는 피의자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네. 피의자 가족에게 어떤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족의 부양할 사람이 한 명 줄었다는 거에 의미를 둬서 그 가족에게 있어서 비용이 초래됐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형 제도에 의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사회 찬성자 쪽에서 나온 의견인데 불우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의견이 1차적 교육 집단은 가족이지만 2차적 교육 집단은 학교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사형제도가 아닌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요즘 사형에 대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 언론에 보도될 때 그러니까 요즘 여론이 언론에 의해 선택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떤 사건을 보도를 하고 어떤 사건을 보도를 하지 않는데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런 거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도하고 어떤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사건을 보도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학생 잠깐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영어학부 5학년입니다. 저는 일단 거의 제 오른쪽 있는 분이랑 의견과 비슷한데요. 일단 사형제도 보도함으로써 과연 그 사람들 어떤 공포심을 주냐. 일단 그 사람들 느끼는 감정은 그냥 죽는다 이런 것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뭐가 잘못된지 이런 건 자세히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공포심을 주는 것뿐이고 뭐가 잘못된지 뭐를 해야 되는지를 그런 교육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사형제도보다는 1차적인 그런 교육이나 왜냐하면 사형제도 한다는 자체는 일단은 누구 살인하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집행되는 입장이다 보면 그거보다도 미리 예방 또 효과적이잖아 오히려. 그리고 또 전에서 다시 뭐 비용이나 이런 문제도 뭐 종신형을 주면 그만큼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그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옥에서도 일을 하면서 자기 거기서 사는 돈을 벌거든요. 거기 안에서.